오늘도 잊지 않고 저희 이야기방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기쁨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깊은 밤 폭풍우 속에 어떤 여자가. 옛날 옛적 깊은 산 중에 수행하는 원효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속세를 떠나 작은 토굴에 머물며 오직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밤낮으로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산천이 떠나갈 듯한 것엔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와 맹렬한 빗줄기 소리만이 가득한 그 깊은 밤중에 원효 스님은 문득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토록 깊은 밤 폭풍우 속에 여자가 찾아올 리가 없지. 아직도 내 마음의 번뇌가 남아 여인의 환청을 만들어내는구나. 스님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꾸짖으며 흩어진 마음을 다잡고 다시 깊은 선정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휘몰아치는 빗소리와 바람 소리마저 아득해지며 자신의 존재마저 잊힐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등잔불이 파지직 소리를 내며 거칠게 타올랐고 그 순간 원효 스님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거센 비바람이 톡을 안으로 왈칵 밀려 들어왔고 그 소리에 섞여 아까보다 훨씬 선명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효 스님,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이번에는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벌떡 일어났지만 이 깊은 밤의 수행자의 거처에 여인을 들여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고 스님은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굳게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비바람이 톡을 안으로 휘몰아치며 등잔불을 꺼뜨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흠뻑 젖은 여인이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이토록 늦은 밤에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지만 스님은 선뜻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스님, 부디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대로는 길 위에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의 간곡한 애원에 스님은 차마 그녀를 내치지 못하고 문 한쪽으로 몸을 비켜주었습니다. 여인이 톡을 안으로 들어서자 스님은 묵묵히 화롯불을 뒤져 꺼진 등잔에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방 안이 환해지자 비에 젖어 몸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난 여인의 모습이 스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고 있는 여인은 그 와중에도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스님,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제 몸 좀 문질러서 녹여주십시오. 여인의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놓았던 스님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괜히 여인을 들였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스님은 떨며 신음하는 여인을 보지 않으려 애써 눈을 감았지만 오히려 비에 젖어 속살이 비치는 여인의 모습이 마음속에 더욱 뚜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일어나는 법. 내 마음에 색심이 없다면 이 여인이 어찌 나무나 돌과 달을 박아 있겠는가. 스님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여인을 침상에 눕히고 차갑게 식은 그녀의 몸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풍만하고 부드러운 여인의 몸을 만지자 스님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랜 수행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된다. 나의 오랜 수행을 이대로 허물 수는 없다. 스님은 여인을 밀쳐냈습니다. 이미 썩은 해골에 담긴 물을 단물처럼 마시며 깨달음을 얻었던 원효 스님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해골을 그릇으로 알았을 때는 그 물이 달콤했으나 해골인 줄 알고 보니 구역질이 나지 않았던가.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일 뿐. 저 여인을 목석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 있는 그대로의 여인으로 보면서도 내 마음의 색심이 잃지 않아야 나의 공부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스님은 다시 여인에게 다가가 몸을 문지르며 입으로는 쉼없이 연부를 외웠습니다. 이제 여인의 몸은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아닌 그저 온기가 필요한 하나의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여인의 혈맥을 찾아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별이 사라지자 스님의 마음은 경건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여인의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더니 요염한 웃음을 지으며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여인과 자신 사이의 경계가 생기는 것을 느낀 스님은 곧장 톡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아침 해는 세상 모든 것을 비추듯 찬란하고 장엄했습니다. 간밤에 폭우로 불어난 옥류폭포가 거대한 물기둥을 이루며 우렁찬 소리와 함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입고 있던 옷을 헐헐 벗어 던지고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운 옥류천 맑은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한없는 희열을 느끼던 그때 여인이 스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스님, 저도 목욕을 좀 해야겠습니다. 여인은 아무렇지 않게 옷을 벗어 던지고 물속으로 들어와 스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물방울이 맺힌 여인의 나시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스님은 그 모습을 단순한 생명체 이상으로 느끼는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도대체 나를 유혹하여 어찌하려는 것이냐. 그러자 여인이 호호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스님을 유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님께서 저를 세간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그 말은 마치 거대한 방망이가 되어 스님의 머리를 내리치는 듯했습니다. 세간으로 보는 원효의 마음이라는 여인의 목소리가 거센 폭포 소리를 뚫고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원효 스님은 서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캄캄했던 눈앞이 밝아지며 세상의 모든 사물이 제 빛과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님은 처음으로 빛을 발견한 듯 모든 것을 명료하게 보았습니다. 옳거니 바로 그거로구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마저도 버려야 하는 도리가 있었구나. 스님은 물을 차고 일어섰습니다. 여인 앞에 자신의 벗은 몸을 드러내고도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스님의 눈에는 주변의 산과 물, 여인과 나무, 세상 만물이 모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눈부신 금빛 후광을 띤 보살의 모습으로 변하여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며 사라졌습니다. 훗날 원효 스님은 그 토굴 자리에 암자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뜻대로 다스려 진정한 자유를 얻은 곳이라 하여 그 절의 이름을 자제함이라 불렀습니다. 지금도 소요산 골짜기에는 보살이 목욕했다는 옥류폭포와 스님들이 자유의 도리를 공부하는 자제함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하룻밤의 인연과 천냥의 약속. 옛날 큰 포부를 품은 이운봉이라는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18살이었던 그는 단출한 짐 하나만 챙겨 들고 험한 산길을 넘어 마침내 수도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과거 시험까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미리 한양의 분위기를 익히고 시험의 흐름을 파악할 생각으로 일찍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았기에 한 달간의 숙식비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운봉은 당주동의 한 허름한 여관을 찾아가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가 머무는 동안 여관의 모든 허드렛 일을 맡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다른 방에 방값에 문간방 하나만 내어주십시오. 산적처럼 보이는 거친 인상의 여관 주인은 그를 잠시 훑어보더니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날부터 이운봉의 고단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늦게 손님이 오면 달려나가 문을 열어주고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쓰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비싼 여관밥은 먹을 엄두도 내지 못해 가끔 장터에서 국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굶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여관 주인은 그런 이운봉을 자신의 하인처럼 함부로 대하며 온갖 심부름을 시켰고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면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관의 안주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피해 따뜻한 누룽지나 삶은 감자를 건네주며 이운봉을 챙겼고 그의 처지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운봉은 그런 안주인의 따뜻한 마음에 몇 번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억수 같은 장맛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녁을 굶은 채 방 안에 있던 이운봉에게 안주인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소반에는 푹 고운 닭죽과 막걸리가 담긴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 사람은 노름판에 갔으니 내일이 되어야 올 겁니다. 허기졌던 이운봉은 정신없이 닭죽을 먹었고 안주인은 그런 그에게 막걸리를 가득 따라주었습니다. 술잔이 몇 차례 오가자 안주인은 한숨과 함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만 모이면 남편이 노름으로 전부 탕진하고 술에 빠져 사는 고된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새 술병이 비자 안주인은 새 술을 가지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장대비를 맞은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40 초반의 원숙한 몸매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젊은 청년 이운봉의 혈기 넘치는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장맛비가, 방 안에서는 뜨거운 사랑의 비가 내렸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옷매무새를 정리하던 안주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번 과거에 틀림없이 합격할 겁니다. 훗날 분명히 높은 관직에 오를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 말에 이운봉은 미소를 지으며 종이에 몇 자를 적어 건넸습니다. 안주인은 그 글귀를 읽고 환하게 웃으며 그것을 기름 종이에 곱게 싸서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평양관아의 한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가 찾아와 자신이 평양감사의 이모라며 막무가내로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소란을 전해 들은 평양감사는 자신에게 이모가 없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도 혹시 모를 인연을 생각해 그녀를 안으로 들이라고 명했습니다. 감사 앞에 나타난 노파는 바로 20년 전 당주동 여관의 안주인이었습니다. 세월의 깊은 주름이 새겨졌지만 이운봉은 자신에게 온정을 베풀었던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노파는 품속에서 기름때 묻은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감사 어른, 20년 전 그날 밤에 써주신 약속을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힘찬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훗날 감사가 되면 이 하룻밤의 은혜를 천냥으로 갚겠습니다. 이운봉. 이운봉은 호탕하게 웃으며 약속대로 천냥을 노파에게 건넸고 그녀가 평양에 머무는 동안 극진히 대접한 후 한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천냥이 든 돈 보따리를 풀자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을 절반 못 쓰는 상태로 누워있던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두렵지 않았던 아내는 20년 전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핏대를 세우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런 멍청한 부인 같으니 기왕이면 하룻밤 더 신세지고 2,000양을 받아왔어야지. 오늘의 야담 즐거우셨는지요? 이야기와 함께 포근한 밤 되시길 바라며 새로운 이야기 보따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